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물류관리사 물류관리론 제27회 2023년도에 진행됐던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관리론 1교시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2023년도 27회 시험은 우리 물류관리론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과목들도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높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득점도 충분히 노려볼만 했던 시험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억지로 틀리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 해는 아니기 때문에 좀 필수적인 문제들 위주로 좀 복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물류 관리의 대상이 아닌 것은 기초 문제죠. 물류를 관리하는 것을 지금 배운 게 물류 관리론인데, 그 관리론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고객 서비스 관리. 전형적으로 물류 관리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재고 관리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인사 관리. 인사 관리는 사실 물류 관리의 대상이 되지는 않죠. 인사는 아주 다른 쪽인 영역에서 다루는 거고, 물류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물류라고 배우고 있는 파트에서는 재고, 운송, 재고 관리부터 해서 운송, 포장, 정보 관리 이런 것들 충분히 다 다루고는 있지만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하고 있지는 않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주문 정보 관리 요즘 여기까지 고도화되고 있고, 운송 관리 전통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인사 관리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번 문제는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스마이키 교수가 제시한 물류의 7R 원칙에 대해서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이 7R 원칙도 우리 열심히 배웠죠. 7R이 뭐죠? R, 7개의 라이트를 중심으로 물류 관리가 이루어진다 라고 했던 거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물류 관리에서는 아주 적절한, 이 라이트는 다 적절한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적절한 상품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고, 이 적절한 상품이 적절한 수량과 적절한 품질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적절한 수량과 품질을 바탕으로 적절한 가격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적절한 시간에 공급이 돼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한 인상을 남겨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라이트를 중심으로 물류를 제시를 했다라고 학습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니까 적절한 인상, 적절한 장소, 적절한 시간, 적절한 퀄리티, 질, 품질 이런 거 괜찮은데 적절한 세이프티 이런 거는 따로 제시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문제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수명주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수명주기도 시험에 좀 빈출되고 있죠, 요즘. 그래서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른 단계별 물류관리 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수명주기를 먼저 그러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처음에 이제 탄생을 했을 때부터 보면은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도입이 되고 나서는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을 하게 되면 성숙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나중에는 쇠퇴하는 단계로 흘러가죠. 그래서 이러한 제품의 수명 주기, 각각의 수명 주기에 따라서 전략을 설정을 해서 진행이 되는데, 도입기에는 도입기 전략, 성장기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전략을 짜죠. 그래서 성숙기 전략 맞고요. 쇠퇴기에도 전략, 도입기 전략 맞고, 성장기 전략 맞는데, 수요기 이런 건 없었죠, 세상에. 수요기 전략이란 거는 따로 제시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는 정답을 3번 이렇게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 오면서 빠르게 문제 풀 수 있었고, 점수를 획득하는데 무리가 되진 않았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요것도 이제 빈출되는 문제인데, 물류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고객 서비스의 시행 전, 시행 중, 시행 후로 나눈다 해서 항상 우리 전, 중, 후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전에 뭐가 들어가고, 중에 뭐가 들어가고, 후에 뭐가 들어가고, 대표적인 것들을 좀 암기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자 이렇게 학습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행 중의 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시행 중만 골라보면 첫 번째, 재고 수준
재고 수준은 시행 중에 해당하겠죠. 재고가 우리가 뭐 물류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고객 서비스 관점에서 봤을 때 재고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시행하고 있는 중에 결정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주문의 편리성 요것도 우리가 주문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얼마나 주문하기가 편하냐 이런 것도 또 시행 중에 다 결정되는 요인이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유연성 이러한 시스템은 주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정확성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작동하느냐 이것도 시행하고 있는 중에 결정이 될 거고 서비스의 명문화 이거는 시행되기 전에 다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의 클레임 또는 불만 이런 것들은 시행 전 중에서는 후 클레임은 나중에 일어난 일들이니까요. 후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조합되어 있는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도 좀 자주 나오는 빈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자주 복습을 해주시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매년 좀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물류에 영역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봐라. 물류를 나눌 때 뭐 영역별로도 나눌 수도 있고 뭐 기능별로도 나눌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영역별로 나눈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뭐 조달해서 물건을 조달해서 사내에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판매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혹시 잘못됐을 때 물건을 회수하거나 혹은 뭐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을 회수하는 이런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을 영역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이 중에서도 보면 첫 번째 조달하는 물류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정보 물류 이런 것들은 지금 영역별에서는 해당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내 물류 맞고요. 판매 물류 맞고요. 회수 물류 맞네요. 그래서 5번 문제에서 영역별 구분을 지어봐라 라고 했을 때는 정보 물류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정보 물류 이런 것들 뭐 정보 관리 이런 것들도 물류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여기 문제에서 취지에 물어보는 영역별 분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도 잘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항상 조심하시고 1번,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물동량은 증가하는 반면 최근 전자상거래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당장 여러분만 해도 뭐 쿠팡이나 뭐 우리 네이버 쇼핑 이런 데서 엄청 물건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물동량이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 물류 관리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유죠. 물류 관리의 역할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류 관리의 역할이 늘어나죠. 왜냐?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관리해야 될 것, 효율화를 찾아야 될 것, 합리화를 찾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읽으면서 여기 두 개가 앞뒤가 사실 좀 되게 모순되어 있잖아요. 물동량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물류 관리를 줄이겠어요. 그리고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물류관리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물류관리사 시험도 준비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류관리의 목표는 비용 절감을 통한 맞죠? 물류관리 도대체 왜 하냐? 결국에는 고객 서비스 만족도는 높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비용은 줄이려는 것을 우리의 이상향으로 삼아서 물류관리를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절감을 하려는 것도 맞기는 해요. 그래서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수익을 증대한다. 다 맞는 말이죠. 비용을 가격 경쟁력을 높임으로 인해서 판매도 늘리고 수익도 증대시키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물류관리를 통해서 뭐 원가를 줄이면 뭐 제3의 이익원 막 이런 것도 예전에 배웠었죠. 그다음에 기업의 물류 관리는 구매나 생산, 마케팅 등의 활동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물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케팅과도 상호 보완하는, 상호 관계가 있는 그런 파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익 창출은 제3의 이익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아무래도 원가를 줄이는 것에서는 한계가 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원가를 줄이면 가장 좋겠지만 뭐 재료비도 줄이고 인건비도 줄이고 뭐 다 줄이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줄이기가 한계에 봉착하죠.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그렇다면 다른 데서라도 원가를 줄여야 되는데 그때 줄일 수 있는 게 물류비용이었고 그런 것을 제3의 이익원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원자재 및 부품의 조달, 구매 상품의 보관, 완제품의 유통도 물류관리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물류관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원자재를 조달해오는 거, 이걸 우리가 조달물류 이렇게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조달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뭐 일부 물량이 회수되는 것까지 전체 크게 아우르는 것을 다 물류관리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이렇게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7번 문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의 환경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물류의 이번에도 환경 변화예요. 어떻게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느냐. 첫 번째부터 보시면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화물량의 증가로 맞는 말이죠.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서 화물량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의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물류 기반 시설은 부족해서 원가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맞는 말이죠. 물류가 지금 화물량이 계속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속도에 맞춰서 우리의 기반 시설이 아직까지 완전히 뭐 충족하고 뭐 풍족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다음에 두 번째. 정보기술 및 자동화 기술의 확산으로 물류 작업의 고속화, 맞는 말이죠. 물류 작업이 고속화되고 있고 효율화 이런 거 우리 추구하고 있죠. 적정 재고 관리 등이 추진되고 있다. 맞는 말이죠. 뭐 완성됐다 이러면 좀 애매하지만 추진되는 거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비자의 니즈, 소비자의 어떤 요구를 소비자 니즈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상품 수요 패턴이 소품종 대량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 항상 조심해야 되죠. 소품종 대량화가 아니고 상품의 소비자의 니즈, 요구가 다양하게 되면 소비 패턴은 다품종이 되는 게 맞는 말이겠죠. 품종이 다양해집니다. 우리는 뭐 획일화된 거를 또 나중에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대량화보다는 오히려 소량화가 더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항상 뭔가 우리 시험에서 자주 바꾸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소품종, 뭐 다품종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분명히 또 함정을 팠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고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번 다품종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기후환경 변화 및 친환경 물류 정책에 따라서 운송활동 등 물류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 뭐 탄소 중립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친환경, 우리 녹색 물류, 그 다음에 환경을 좀 보호하는 친환경적인 물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연료도 탄소 배출이 안 나오는 친환경 연료로 변화하고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5번째, 소비자의 니즈의 다양화와 제품 수명주기 단축에 따라 과잉 재고를 지양하려는 거 맞죠? 지향하려는 거는 그쪽으로 향한다는 거고 지양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잉 재고는 줄여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결국은 재고를 줄이는 것도 우리 사업에서 핵심적인 물류 사업에서 그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면 인과형 예측 기법의 하나로 해서 종속 변수인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를 파악하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함수 관계를 통계적으로 추정하여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은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뭐냐 하고 골라보라라고 나와 있는 건데, 수요를 예측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크게 부를 때 우리는 수요 예측 기법 이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뭐 종류별로는 여러 가지가 있긴 했잖아요. 뭐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었고 계량적으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었죠. 근데 뭐 정성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조사를 하는 거, 우리가 시장을 조사하고 막 이런 거였다면, 계량적이라는 거는 조금 수학적인 데이터가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었고, 이 계량적으로 하는 것의 일부 중에 하나로 인과형 예측 기법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나온 거죠. 인과형 예측 기법 중에 하나 중에서 다음 중에 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설명을 해주면 종속 변수인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를 파악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독립 변수와 우리가 함수를 그리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프를 나타내 가지고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 이걸 뭐라 했죠? 이 선을 회귀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영향에 의해서 결과값이 나오는 이 선을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 회귀 분석법 이렇게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인과형 예측 기법에서는 회귀 분석법 이 방법을 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회귀 분석법은 뭐 말은 되게 어렵게 나와 있지만 뭐 종속 변수니 독립 변수니 어렵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무언가 변동하는 요인에 의해서 결과값이 같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뭐 날씨가 온도가 어떻게 됐을 때 에어컨 판매량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그래서 그런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날씨가 1도가 오를 때마다 아이스크림 판매량, 에어컨의 판매량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수요를 예측해내는 방법. 이거를 회귀 분석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요 정도는 좀 그 정의적인 부분에서는 기억을 하고 있으신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9번 문제 보시면 물류와 마케팅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물류와 마케팅의 관계, 상호 보완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어떻게 보면 물류와 마케팅은 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큰 범주에서. 그래서 첫 번째 1번부터 보시면 물류 역량이 강한 기업일수록 본래 마케팅의 기능이었던 수요의 창출 및 조절에 유리하다. 일반적인 말이죠. 그래서 물류 기업 역량이 강할수록 본래 마케팅의 기능 수요의 창출, 조절에 유리한 거는 당연하게 뭐 상관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류 마케팅의 기능이 상호작용하는 분야는 하역 관리와 설비 관리 등이 있다. 근데 요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물류와 마케팅이 이렇게 분명히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그림을 그려보면. 근데 이 상호작용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먼저 하역하거나 설비를 관리하는 거는 마케팅과 좀 관련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마케팅과 관련돼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요. 뭐 예를 들면 고객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상호작용하거나 아니면은 포장 아니면 뭐 가격을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판매점의 입지를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물류, 여기가 물류라고 하고 여기가 마케팅이라고 하면 물류와 마케팅에 상호작용하는 부분은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더 맞고, 하역이나 설비 관리는 마케팅과 상호작용보다는 오히려 물류의 독자적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물류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측면 등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거 맞죠? 그래서 물류는 뭐 아주 한 단위를 지역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산관리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그 다음에 물류 마케팅 중 포피 중 플레이스, 장소는 채널과 관련이 깊다. 맞는 말. 물류는 포괄적인 마케팅에 포함되며, 맞는 말이죠. 포괄적인 마케팅, 아주 전통적으로 예전에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아주 큰 범주에 포함될 수 있고, 물류 자체의 마케팅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요 정도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어떤 거일지만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문제는 그래도 다른 문제, 우리 지금 1례에서 8번까지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는 좀 그래도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맞닥뜨렸을 때 천천히 읽어보시고, 하역이 마케팅이랑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답이 대충 나오죠. 그래서 요 정도만 인지하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물 분리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상류와 물류를 분리하는 거. 우리 물류 관리에서는 항상 뭔가를 통합하고 합리화하고 표준화하고 모듈화하고 일관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분리하는 것들이 하나가 딱 있다면 상물을 분리한다. 요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물류와 영업 업무를 각각 전담 부서가 수행하므로 분리죠. 전담 부서가 각각 수행한다. 그래서 전문화에 의한 핵심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 이게 상물 분리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죠. 그다음에 공동화, 통합화, 대량화에 의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영업소와 고객 간의 직배송이 확대되므로 고객 서비스가 향상된다. 상물 분리의 뜻에서 영업소와 고객 간의 직배송이 확대,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직배송은 줄어들죠. 그 영업소와 고객 간의 직배송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4번. 운송 차량의 적재 효율이 향상되어. 맞죠? 그래서 항상 뭐 이런 표현들, 적재 효율 같은 것들은 효율성이니까 향상돼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 수송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대규모의 물류 시설의 기계화 자동화 다 맞는 말이죠.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0번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또 기초적인 문제가 하나 나왔죠. 물류의 아주 우리 뭐 1번 문제에 나올 법한 전체적인 개념인데, 물류는 항상 이렇게 배웠죠. 물류에서 로지스틱스로 발전을 하고, 이게 더 발전하면 SCM까지로 발전하는 이런 부분으로 항상 기억을 하고 있으시고, 이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물류의 전통적인 개념은 사물의 흐름과 관련된 시간적, 공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맞는 말이죠. 시간적 효용, 공간적 효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물류라는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 물류 활동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및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 여기까지 포함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포함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서 주로 이 2번 문장이 오답으로 많이 출연을 하잖아요. 운송, 보관, 하역, 포장을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자꾸 막 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정보를 자꾸 빼지 않고 정보를 포함한다 라고 나오는 게 맞다. 우리 정보 관리까지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물류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3번. 물류와 로지스틱스는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사실 실무적으로는 물류와 로지스틱스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으나 맞는 말입니다. 범위 면에서는 사실은 로지스틱스가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더 넓은 것이 원래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약간 뭐 로지스틱스의 한국말을 하면 물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혼용해서 그냥 다 사용을 하죠. 이거는 뭐 영어, 이거는 한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4번. 2000년대부터 물류의 개념이 시대적인 요구 변화에 따라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여 공급 사슬 관리로 변천되어 왔다. 맞죠? 공급 사슬 관리까지 결국은 번창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원료를 조달하는 아주 그 기초적인 공급 사슬 전체를 관리하는 것을 물류 관리로 전체를 통칭하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생산 단계에서 소비 단계로 전체적인 물적 흐름으로 조달 부분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다. 조달 부분을 제외하면 안 되죠. 조달 부분을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달 물류도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문구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좀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아마 뭐 아무리 못해도 둘 중에 하나로는 답을 찾아가는 그 정도 센스는 발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제약이론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제약이론 한번 보시면 제약이론의 지속적인 개선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고르래요. 이렇게 순서대로 고르라고 하는 문제는 오히려 뭐 좀 편하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진행될 게 뭘까? 그 다음에 이것들이 완결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수행돼야 되는 게 뭘까를 보시면 정답이 뭐 대충 이제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시면 제약 자원을 개선한다. 그 다음에 제약 자원을 식별한다. 식별하는 게 보통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제약 자원. 어디에서 우리가 자꾸 이게 병목이 생기냐, 어디에서 자꾸 우리가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자꾸 딜레이가 걸리는지 이 제약 자원을 식별하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제약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반복하는 것, 그 다음에 종속화시키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제약 자원을 개선하는 것, 이런 것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개선, 반복, 종속화, 활용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제약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두 번째,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제약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면 비제약 자원을 종속화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약 자원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 개선한 프로세스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 이런 식으로 방법이 간다면 개선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나열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약 자원을 먼저 식별하는 것. 니은을 고르시면 니은. 그 다음에 붙는 게 디귿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시험장에서도 뭐 기억, 제약 자원을 개선하는 것부터 바로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를 원인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한 다음에 뭐 도출을 해야 개선을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바로 아니니까
정답을 여기 다 긋고 시작을 했었겠죠. 그 다음에 기억도 이렇게 무조건 뒤쪽에 붙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그 시험장에서는 순서대로 그냥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막 암기를 했다 뭐 이렇게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뭐 암기를 하고 들어간다, 암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그냥 논리 흐름대로 그냥 찾아가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13번. 물류 혁신을 위한 식스 시그마 기법. 우리 뭐 품질 관리 쪽에서 많이 나오는 식스 시그마 기법과 관련돼서 DMAIC 추진 단계들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DMAIC가 여기 약자죠. DMIAC라고 해서 식스 시그마 중에서 DMIAC하고 다른 방법 여러 두 가지 정도 크게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오리지널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define부터 가면 제일 먼저 이렇게 가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을 이제 개선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관리한다. 이 순서로 가는 게 이제 식스 시그마에서 이야기하는 DMAIC라고 하는 단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를 정의하고 측정하고 분석하고 개선하고 관리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방식이냐 요거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현재 프로세스의 능력을 계량적으로 파악한대요. 이게 뭐예요? 계량적으로 능력을 파악한다는 게 측정이죠. 계량적으로 한다. 정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량적으로 파악한다. 측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품질 특성의 측정 정도를 평가한다. 정답은 그래서 측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측정하는 단계이고 이 측정하는 단계를 통해서 나중에 분석하고 개선하고 관리하는 단계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식스 시그마 기법의 하나죠. 그래서 요 정도 문제는 뭐 요거를 읽고도 이제 문제에서 영어를 해석하실 수 있었다면 풀 수는 있으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 시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우리한테 주는 문제죠. 물류 시설 중에 하나를 그냥 골라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국내용 2차 창고 또는 수출 화물의 집화, 분류, 운송을 위한 내륙 CFS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물류에서는 CFS 이렇게 하면 뭐 보세 창고 이렇게들 많이 부르긴 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어떤 창고 형태인데 보세 창고와 같이 공급처에서 수요처로 대량으로 통합된 화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창고래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CFS 창고 같은 데 보관을 해서 우리 국제 물류에서도 보면 이런 CFS 창고로 소량 화물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 소량 화물들을 LCL 화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혼적 작업을 진행을 하고 이 혼적 작업이 완료되면 FCL 화물이 되고 이게 CY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창고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요거를 대표적으로 보세 창고, 즉 창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해석하면 대포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류 뭐 터미널, 물류 센터, 집배송 센터, 공동 집배송 단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CFS 창고라기보다는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주로 사용했던 그 용어들이고 이 대포, 창고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CFS 물건 LCL도 또 통합하고 이런 관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준에 의해서 물류비 분류에서 이번에는 기능별 물류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는 영역별 이런 거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영역이 아니라 기능별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물류의 일반적인 기능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물류의 기능 중에서 뭐 있어요? 운송하고 보관하고 포장하고 하역하는 것들이 물류의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런 물류비 기능 중에 기능별로 이렇게는 다 맞는데 위탁비 이런 거는 들어보신 적 없죠. 그래서 위탁비 이런 것들은 기능별 물류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5번에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류의 분류와 관련돼서 이번에 문제가 두 문제나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구매 혹은 조달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최근에는
총 소유 비용 절감보다 구매 단가 인하를 위한 협상 전략이 더 중요해졌다.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최근에 총 소유 비용 절감보다 단가를 위한 협상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아니죠. 물론 구매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협상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결국 총 소유 비용의 절감이 전체 총 비용의 절감이 더 중요한 것이지 구매 단가만을 막 이렇게 어떻게든지 단가를 그 하나하나의 원가 단가를 다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협상 전략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단가도 당연히 줄이지만 결국은 총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중심이 됐고 그러면서 물류 관리를 많이 학습을 하면서 물류에서도 좀 비용을 줄이고 물류에서 그런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뭐 있냐 뭐 표준화 막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문구다. 순간적으로 딱 읽고 넘어가면 어색하지 않은데? 라고 느낄 수 있어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구매자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급자와의 정보 공유 필요성이 커졌다. 정보 공유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서로 적극적으로 공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보 공유가 공급자와 뭐 소비자, 우리 뭐 도소매 단계, 우리 유통 단계에서 정확하게 공유되지 않으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폐해가 뭐 채찍 효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적기에 필요한 품목을 필요한 양만큼 확보하는 just in time. 이거 되게 유명했죠. 우리 도요타 시스템에서. 그래서 구매를 목표로 한다. 뭐 목표로 뭐 이걸 지향점을 한다라기보다는 어쨌거나 과잉 재고를 좀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구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매자는 공급자의 활동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협력해 줘야죠. 그래서 이건 도덕적인 이야기 맞는 말이고요. 구매 전략에는 공급자 수를 줄이는 물량 통합과 공급자와 운영 통합 등이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물량을 공급자의 수를 줄이는 통합과 공급자와의 운영을 통합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통합하면서 효율성을 찾으려고 한다. 요 정도 흐름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통 경로와 관련된 문제 나왔어요.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엔 옳지 않은 것 고르세요. 첫 번째, 전통적인 유통 경로 시스템은 아주 고전적인 것, 자체적으로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단위들로 구성된다. 맞죠? 예전 같은 경우는 막 통합하거나 뭐 이렇게 되진 않았으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독립적으로 각계격파하는 단위들 맞는 말. 그다음 두 번째, 전통적인 유통 경로 시스템은 수직적 시스템에 비해서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은 약하지만 유연성은 높다. 이 말도 맞는 말이죠. 전통적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딱 이렇게 뭐 프랜차이즈처럼 딱 엮여 있는 거잖아요. 수직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위아래가 딱 엮여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좀 우연히 이제 유통 경로 시스템에 들어오게 됐다면 자기가 뭐 이번엔 도매를 하다가 소매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결속력도 약하고요. 그다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유연성이 높다는 건 결속력이 낮기 때문에 유연성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수직적 유통 경로 시스템은 신규 구성원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개방형 네트워크다. 아니죠. 수직적 유통 경로 시스템은 경직되어 있죠.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개방형 용이한 이런 표현들 네트워크 조직 아니다. 정답 3번. 수직적은 좀 경직되어 있다. 그 다음에 4번. 도소매 기관, 지원형 연세점, 소매기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등은 계약형 유통 경로 구조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계약형 맞죠? 그 다음에 5번 기업형 유통 경로 구조는 특정 유통 경로가 다른 유통 경로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기업형 유통 경로 구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통 경로를 소유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도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18번 문제로 넘어가서 볼게요. 요즘 요 문제도 좀 자주 나오고 있죠. 물류기업 K는 제품의 포장 및 검사를 대행하는 유통가공 서비스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K사의 유통가공 서비스의 연간 손익분기점 우리 손익분기, 뭐 매출액, 손익분기가 되는 어떤 그 뭐 고객수 또는 판매량 이런 것들
많이 풀어봤죠. 그래서 손익분기가 되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0원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기준점을 찾아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가격은 개당 10만 원이에요. 우리가 10만 원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변동비가 7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고정비는 연간 지금 만 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고정비를 다 뽑아내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가격에서 변동비만큼을 뺀,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이득이 얼마냐 여기를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10만 원에서 7만 5천 원을 빼면 2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2만 5천 원으로 만을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을 하면 이때는 4천 단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4천 단위에 대한 어떤 우리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우리 4천 단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이때 0원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익분기가 되는 단위, 개수는 4천 단위이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4천 이렇게 찍어버리면 위험하죠. 손익분기에 대해서 매출액을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매출액을 고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4천 단위를 해야 이제 0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매출 하나에 얼마다? 하나에 10만 원씩이죠. 10만 원. 그러면은 4만 원이 되고 여기 단위는 만 원이었죠. 그러면 한 4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만인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손익분기 단위를 고르는 거, 손익분기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구하라는 건지 아니면 매출액을 구하라는 건 단위 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 4억 정도가 발생을 해야 매출이 한 4억이 나와야 그때부터 0원이다. 그리고 그 위부터 올라갈 때마다 이제 수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수배성, 우리 진출되는 주제죠. 공동으로 수배성하는 거 어떻게든지 막 효율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대 효과를 모두 고르세요 나왔어요. 첫 번째 1번부터 보시면 물류 비용을 감소한다. 이렇게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 수배성을 하는 거죠. 내가 혼자서 하면 차별화되고 뭐 좀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같이 모여서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물류 비용을 줄이려고 같이 공동을 하려고 그런 거였으니까 대표적인 효과다. 그 다음에 교통 혼잡도 완화. 나도 보내고 너도 보내고 다 같이 보내면 차가 다 막힐 텐데 우리 다 묶어서 한 대만 딱 보낸다. 그럼 교통 혼잡 이런 거 다 완화되고 교통 혼잡이 완화되면 환경 오염도 방지되는 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물류 인력의 고용은 증대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통합해서 하나로 진행하게 되면 물류 인원은 그만큼 감소하겠죠. 한 명이 여러 군데를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조합된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뭐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죠.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시험장에서 딱 맞닥뜨렸을 때 분명히 이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못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풀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딱 이거를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 문제부터 쭉 다 푼 다음에 시간이 남았을 때 돌아와서 차분하게 다시 푸셔도 충분하다. 어차피 점수는 같기 때문에 뭐 100점이 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그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한번 차분히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K물류센터는 6월 비목별, 우리 그 회계 단위에서 비목으로 이렇게 나눈 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이런 비목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 물류비와 품목별 배부를 위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근데 간접 물류비를 배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발생했던 물류비들을 각각에서 배분을 하고 싶다. P1, P2 이렇게. 근데 운송비는 어떻게 배분할 거냐? 운송 물량의 운송 거리를 곱해서 배분하고, 그 다음에 보관비는 보관 공간과 일수를 곱하고, 하역비는 상차 수량과 하차 수량을 더한 값으로 각각을 배분하고 싶다. 근데 품목별 간접 물류비의 배부액 단위 1,000원으로 했을 때 얼마냐? 그래서 P1과 P2 각각의 운송비, 보관비, 하역비가 얼마씩 쪼개지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운송비 10,000원, 보관비 2,000원, 하역비 1,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비용들이 P1, P2, 보관비 2,000원이 P1, P2, 하역비 1,000원이 P1, P2에 각각
안분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운송비부터 보면, 운송비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공식을 줬죠. 운송 물량과 운송 거리를 곱하래요. 그래서 보니까 운송비는 여기 두 개 이렇게 있죠. 운송 물량과 운송 거리를 곱해서 쓰래요. 그러면은 P1은 요렇게 두 개, P2는 요렇게 두 개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계산을 해보면 15 곱하기 250은 3750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0 곱하기 125는 1250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은 5000 이렇게 나오네. 5000 총. 그러면 첫 번째 운송비가 한 10,000원 정도 예를 들어서 나왔다 치면 여기서 계산해 볼까요? 운송비를 한번 배분을 해보죠.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운송 물량과 운송 거리를 기준으로 보니까 3750, 1250, 토탈 5000이 나왔죠. 그래서 P1한테는 토탈 5000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3750이 P1이 가져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P2가 가져가야 되는 것은 10,000원에서 5000 중에 저기 앞에 보면 1250만큼이 P2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요거 계산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두드려 보세요. 대략 한 7500. 그 다음에 여기서 P1이죠. 그럼 P1, 그럼 P2는 대략 2500 정도를 가져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 10,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7,500대 2,500으로 운송비를 각각 P1, P2가 이렇게 안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관비도 이어서 봐보죠. 보관비도 보니까 보관 공간에다가 보관 일수를 곱하래. 그래서 보관 공간, 여기 또 이렇게 보관 공간과 보관 일수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해 곱해서 진행을 하라고 하니까 3, 5, 15, 1,500이고 요거는 15 곱하기 하면 요것도 4,500이죠. 4,500. 그러면 두 개의 총 합은 여기서는 6,000이 되네요. 그럼 두 번째, 보관비도 안분을 해볼 거예요. 보관비도. 그럼 P1에 먼저 안분을 해보면 전체 2,000이라고 하는 보관비가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토탈로 든 게 6,000이 들었죠. 6,000 중에서 P1이 가져갈 물량은 1,500 정도. 그 다음에 P2가 보관비로서 가져가야 되는 거는 2,000 중에서 6,000이 발생은 전체를 했는데 그 중에서 4,500을 P2가 가져가야 되죠. 그럼 요것도 그냥 안분 계산 산수를 한번 해 보시면 여기서는 500, 그다음에 여기서는 1,500 이렇게 각각 안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1번 운송비는 이렇게 안분이 됐고, 두 번째 보관비는 이렇게 안분이 됐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분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죠. 보면 품목별 마지막으로 하역비는 지금 곱하기가 아니고 상차 수량, 하차 수량의 합으로 하라 했죠. 그래서 상차 수량, 하차 수량의 합으로 요렇게 하래요. 그래서 요거 보니까 지금 이 두 개의 합은 9,000. 그 다음에 두 개의 합은 1,000이죠. 1,000. 그러면 합은 10,000이 되네요. 10,000. 그러면 세 번째 이 하역비 1,000이 발생했던 이 하역비에 대해서도 P1과 P2로 안분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또 안분을 해보면 하역비 1,000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000 중에서 처음에 P1이 가져가는 게 9,000 거의 다 가져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2는 1,000 중에서 10,000분의 전체 중에서 얘는 지금 1,000만 가져가죠. 그러면 얘는 900원을 가져가는 거고 얘는 100원을 가는 거죠. 그래서 합이 1,000이 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운송비 안분했고요, 보관비 안분했고요, 하역비 안분했어요. 그러면 각각 이제 P1, P2, P1, P2, P1, P2를 세 가지 비용을 다 이렇게 쪼개놨으니까 각각은 이제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럼 P1을 한번 쭉 더해보면 얼마예요? P1은 첫 번째 7,500, 500, 900 하면 이 두 개 한 8,000이니까 8,900이 안분되면 되고, 두 번째 P2 같은 경우는 2,500, 1,500, 100 하니까 두 개 하면 4,000에 4,100 정도 나오겠죠. 4,100 맞죠? 이렇게 4,100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비용이 12,000, 1,000 이렇게 들었는데 이 두 개가 P1, P2로 안분을 하면 8,900대 4,100 이렇게 안분이 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지금
이거 이제 계산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차분히 계산해보면 그냥 천천히 그냥 제가 이게 뭐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를 막 순간 놓치면 되게 머리 써놓은 거 보면 엄청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만을 그냥 P1, P2가 얼마씩 나눠 가질지 2,000을 얼마씩 나눠 가질지 1,000을 얼마씩 나눠 가질지 해서 각각을 3개를 구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되는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풀고 앉아 있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략적으로 좀 가장 마지막 순서로 좀 푸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문제들은 그리고 항상 이렇게 계산법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주의해야 될 건 하역비 같은 거는 3차 수량 더하기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다 곱하기였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더하기로 바뀌어버리니까 이거를 이제 또 곱하기로 이렇게 막 진행을 해버리면 계산값이 굉장히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답이 없다 막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럴 때는 좀 문제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합이 결국 합산을 했을 때는 이렇게 3가지 합의로 13,000으로 정확하게 딱 떨어지면 검산도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20번 문제는 요 정도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만 한번 좀 풀어보고요. 잠깐 쉬셨다가 21번부터 이어서 또 쭉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